유진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유진타워 최상층의 회장실은 그 주인인 강지훈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과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27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총수가 된 그의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고 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직함만을 남겨두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서명을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서류들의 내용은 대부분 그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실질적인 권력은 부회장 최태석의 손아귀에 있었다. 최태석은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그룹의 성장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라진 지금 그는 교활한 늑대가 되어 유진이라는 거대한 양떼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회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은 무감각하게 펜을 들어 서명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가 반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태석은 이미 모든 이사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 넣었고 주주총회는 그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 무대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강지훈을 어린 왕, 허수아비 회장이라 수군거렸다. 그 모든 소문은 사실이었다. 초의 부회장님께서는 오늘 저녁 만찬에 회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차기 성장 동력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중요한 자리라는 말은 언제나 최태석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지훈을 병풍처럼 세워두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 자리에서 지훈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술잔을 받는 것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거대한 사무실을 빠져나와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대저택. 할아버지가 그룹을 창업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강씨 가문의 역사가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허리 숙인 인사 속에는 존경심 대신 의무감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집안의 총괄 집사는 최태석이 보낸 사람이었고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회장인 자신보다 부회장의 눈치를 더 살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괄 집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간단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보내신 와인이 도착해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준비해 드릴까요? 또 최태석이었다. 그는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비싼 와인과 선물들은 친절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고는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벽을 가득 채운 책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지구본, 아버지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집의 주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혼자만의 저녁 식사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값비싼 음식을 먹는 이 시간은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아났다. 차라리 밖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더 나을 터였다. 식사를 마친 그는 정원으로 나섰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 황무지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그저 이 거대한 저택에 갇힌 유령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저택의 정문 인터폰이 울렸다.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비실에서 총괄 집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총괄 집사는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인터폰을 받았다. 누구십니까?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총괄 집사는 명단에 없는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약속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용건이 무엇입니까? 강지훈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전 이 집의 집사였습니다. 예전 집사라는 말에 총괄 집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가 돈이라도 얻어낼까 싶어 찾아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쉬고 계십니다. 용건이 있으면 비서실을 통해 연락하시고 들여보내세요. 총괄 집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원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총괄 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윤성철. 지훈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던 희미한 기억의 파편 속에 존재하는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직한 그림자가 있다고. 그 그림자의 이름이 바로 윤성철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홀연히 사라졌다고 들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낡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닳고 다른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현관 앞에 나와 있던 사용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의 걸음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듯했다. 총괄 집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막아서려 할 때 노인은 그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곧장 지훈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 깊고 차분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누구신지 윤성철입니다. 선대 회장님을 모셨던 이 집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은 정확히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지훈의 영혼 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지훈을 둘러싼 절망, 무력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분노의 불씨까지도 모두 읽어내는 듯했다. 선대 회장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저택의 넓은 현관홀을 가득 채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씨 가문의 마지막 주인을 지키고 그분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길을 보필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앞에 허수아비 회장. 강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선언은 조용했지만 천둥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귀환 인사가 아니었다. 멈춰있던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소리였으며 최태석이 짜놓은 견고한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날 밤 60대의 늙은 집사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돌아온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저택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성철이라는 늙은 집사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사용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특히 최태석 부회장이 임명한 총괄 집사 박만호의 심기는 아침부터 매우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늙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내려온 강지훈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정갈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는 윤 집사가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리에 앉자 직접 의자를 빼주고 무릎 위에 냅킨을 올려주었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절도가 있었으며 박 집사를 비롯한 다른 사용인들의 어설픈 행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네 그럭저럭요. 지훈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윤 집사는 지훈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박 집사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다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은 저희 젊은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안채의 편히 쉬실 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것은 배려를 가장한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윤 집사는 박 집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지훈의 빈잔에 물을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직책은 이 집의 집사요. 박 총괄의 상사지. 내가 있을 곳은 주인을 모시는 이곳이지 안채의 골방이 아닐 텐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늘한 칼날 같았다. 박 집사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늙은이의 당돌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에 참아 대꾸하지 못했다. 지훈은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지난 1년간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런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윤 집사는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 집사에게 지난 1년간의 저택관리 대장과 지출 내역서 전체를 요구했다. 박 집사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지훈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서류들을 내주었다. 윤 집사는 그 서류들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 후로 그는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했다. 보일러실의 낡은 배관부터 다락방에 곰팡이 세운 구석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 만지고, 기억할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액자 뒤에 쌓인 먼지, 살짝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정원 구석에 시들어가는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오후가 되자 그는 주방을 찾았다. 그는 그날 저녁 식재료로 배달된 한우 등심을 몰차들어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주방장에게 고기의 등급과 납품 가격을 물었다. 주방장은 박 집사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윤 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주방의 공기를 짓눌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납품업체는 박 집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식재료의 질은 가격에 비해 형편없다는 사실을 그는 또한 새로 들어온 어린 하녀가 서투른 솜씨로 은식기를 닦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는 하녀를 꾸짖는 대신 직접 부드러운 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몸에 밴 능숙한 솜씨로 변색된 은촛대에 광을 내는 법을 몰차 보여주었다. 그의 손길이 몇 번 스치자 촛대는 거울처럼 맑은 빛을 되찾았다. 하녀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위는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지우는 서재에서 윤 집사를 발견했다.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계산기도 없이 오직 펜과자 하나만으로 수많은 숫자들을 훑어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늙은 학자 같았다. 지우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윤 집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지훈을 불렀다. 회장님, 잠시 이리 와보시겠습니까? 지훈이 다가가자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것은 정원 관리 비용에 관한 지출 내역서였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훈이 무심하게 물었다. 저택 관리비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윤 집사는 비난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실만을 나열했다. 내역서를 보면 지난 6개월간 매달 희귀 난초 관리 비용으로 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온실의 관리 일지를 확인해보니 마지막으로 난초가 들어온 것은 넉 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정원수 가지치기 업체는 선대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유령 회사더군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고작 몇백만 원의 돈, 유진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에 비하면 먼지 같은 액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속임수였고 기만이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정원에서조차 이런 좀도둑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윤 집사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이 저택이 바로 회장님의 작은 왕국입니다. 자신의 왕국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군주를 과연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박 집사가 빼돌린 난초 관리 비용과 최태석이 밀어붙이는 불투명한 신규 사업 투자안, 형편없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박 집사의 처남과 그룹의 일감을 독차지하는 최태석의 친인척 회사들. 구조는 정확히 똑같았다. 크기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다. 그는 거대한 거짓의 성에 갇혀 그들이 던져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느껴왔던 무력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지훈은 지출 내역서 위로 떨어진 자신의 주먹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집사를 바라보았다. 늙은 집사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만족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의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수업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에 대한 가르침.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허수아비 회장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의 시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강지훈의 첫 번째 행동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윤성철 집사의 조언에 따라 총괄 집사 박만호를 해고하는 대신 그를 저택의 모든 실권이 미치지 않는 정원 및 조경관리라는 한직으로 발령냈다. 매일 아침 서류와 보고서 대신 전지가위와 호스를 손에 쥐게 된 박만회계는 해고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이 소식은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각인시킨 것이다. 이 작은 변화의 소식은 곧바로 유진그룹의 심장부, 최태석 부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코웃음을 쳤다. 고작 늙은 집사 하나가 돌아와서 벌인 일이 그거라고 박 집사를 정원사로 만들었다. 어린애 장난 같군. 최태석에게 강지훈은 여전히 체스판 위에 움직이지 못하는 킹에 불과했다. 그리고 윤성철이라는 늙은 집사는 그 옆을 지키는 먼지 쌓인 장식품 정도로 여겨졌다. 그는 곧 있을 이사회 준비에 몰두하며 그 사소한 소란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라테크라는 작은 IT 회사를 인수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유진그룹의 신성장 동력 확보였지만 실상은 그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교두보였다. 아라테크의 대표는 그의 손아라의 동서였고 회사가 소유한 경기도 외곽의 쓸모없던 부지는 곧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그룹의 돈으로 집어삼키려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윤 집사는 서재에 있는 지훈에게 얇은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내일 이사회 안건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아라테크 인수 제안서였다. 최태석이 이미 몇 번이나 그의 집무실로 가져와 인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바로 그 서류였다. 지훈은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던졌다. 어차피 제가 반대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패배감 짙은 그의 말에 윤 집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른 종이 한 장을 조용히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아라테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 명단이었다. 윤 집사의 굵고 짧은 손가락이 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김영재 최태석 부회장님의 손아라에 동서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경기도청의 비공개도시 개발 계획도 사본이었다. 그는 아라테크 소유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았다. 이 정보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세의 최소 10배 이상 가치가 오를 땅입니다. 윤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흩어져 있는 사실의 조각들을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을 뿐이다. 선택과 판단은 오롯이 강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늙은 집사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두 번째 수업이었다. 사실들을 연결하여 진실을 꿰뚫어 보는 법. 지훈은 밤새 최태석이 제출한 보고서와 윤 집사가 가져온 2장의 종이를 번갈아 보며 한숨도 차지 못했다. 다음 날 유진타워의 이사회 회의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유진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부분이 최태석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각본을 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지훈은 존재감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최태석이 직접 나서서 아라테크 인수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현란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능수능란하게 이사들을 설득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회의실의 불문율이었다. 이상입니다. 본 인수안에 대해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태석이 의례적으로 물었다. 늘 그랬듯이 정적이 흘렀다. 그가 의사봉을 들고 통과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질문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의석상에서 먼저 입을 연 적이 없었던 회장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최태석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라테크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평가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자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 부회장님, 저한테 그것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질문이었다. 최태석은 속으로 비웃으며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회장님께서 아직 실무에 익숙지 않으셔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향후 R&D 센터 설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실무에 익숙지 않으셔서라는 표현에 힘을 주며 지훈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 몇몇 이사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지훈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혹시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이 아직 비공개 정보인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돌멩이가 던져졌다. 고요하던 연못의 수면 위로 선명한 파문이 번져나갔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이 어떻게 그 정보를, 그것은 극소수만이 아는 1급 정보였다. 최태석이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일 뿐입니다. 지훈은 그의 변명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인수합병 건의 공정성을 위해 아라테크의 김영재 대표와 부회장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훈의 두 번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태석의 도덕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내부자 거래 및 배임 행위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선전포고였다. 최태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치욕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수많은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또한 본안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수하는 차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었다. 최태석이 주도한 안건이 이 사회에서 보류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회의는 서둘러 끝이 났고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최태석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회의실을 유유히 걸어나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 허수아비 회장에 대한 경멸이 담겨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사리와 섬뜩한 의심이 이글거렸다. 이건 강지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그 늙은 여우. 최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나다. 사람 좀 붙여. 윤성철이라는 늙은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그놈이 누구고. 지난 수십 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샅샅이 알아내.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전화를 끄는 최태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는 이제 거대한 폭풍을 부르는 전주곡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소리 없는 반란 이후 유진그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 회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은 임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을 낳았다. 최태석 부회장은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그의 집무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태석은 보안팀장에게서 윤성철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강원도 상월에서 20년 동안 약초를 캐고 살았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최태석이 서류를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보안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송구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속세를 떠난 늙은이가 돌아오자마자 그룹의 1급 기밀인 개발 정보를 정확히 찔러 장난해 최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뇌리에서 오래전 은퇴한 늙은 임원들에게서 들었던 흉흉한 소문이 되살아났다. 선대 회장의 그림자,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망자의 장부. 창업신화의 일부로만 여겼던 그 전설이 섬뜩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 오는 듯했다. 저택 쪽은 어때? 뭔가 수상한 움직임은 어제부터 조경업체 직원으로 위장시켜 몇 명 투입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멍청한 놈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샅샅이 뒤져 선대 회장이 숨겨뒀을 만한 비밀 공간, 금고, 서류 쪼가리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그의 광기 어린 명령은 그가 얼마나 깊은 불안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같은 시각 폭풍의 눈과도 같은 평온함이 감도는 평창동 저택. 윤 집사는 강지훈을 선대 회장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은 지훈의 아버지가 쓰던 화려한 집무실과는 달리 묵직한 고서와 손때 묻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지훈은 어릴 적에도 할아버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감히 들어오지 못했던 곳이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을 위한 보험은 반드시 들어두어야 한다고. 윤 집사는 서재 중앙에 놓인 거대한 지구본을 부드럽게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보험이 바로 망자의 장부입니다. 그는 지훈에게 장부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 선대 회장이 유진그룹을 세우고 지키면서 만났던 모든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내부 임원들의 약점과 비밀 거래, 은밀한 치부까지 모두 기록해둔 비망록. 그 장부의 배신자로 이름이 오르는 순간 그 사람은 재계에서 조용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최태석은 그 장부의 존재를 아는 것 같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불안한 것이지요. 쥐는 자신이 들어온 구멍을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윤 집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최 부회장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수색은 금고나 책상, 서랍 같은 뻔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윤 집사는 선대 회장이 현대적인 보안 장치보다는
고전적인 기계 장치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수수께끼를 더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재의 수많은 책들 사이를 헤매다 낡은 손자병법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회장님께서는 이 책을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지침서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적의 심장부다라는 구절에 옅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밑줄 끝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화살표 표시가 있었다. 화살표는 책장 반대편 벽에 걸린 거대한 동양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자 그림 속 산의 정상 부분에 미세하게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누르자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벽에는 아래로 향하는 어둡고 좁은 계단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선대 회장님께서는 종종 이곳을 통해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본심을 파악하곤 하셨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셈이지요. 두 사람이 좁고 먼지 쌓인 비밀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통로는 저택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밀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밀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바둑판 하나가 전부였다. 지훈이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윤 집사가 바둑판을 가리켰다. 선대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던 기사회생의 대국입니다. 윤 집사는 바둑판 위에 놓인 기보책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 흰 돌과 검은 돌을 특정 위치에 놓기 시작했다. 마지막 돌이 바둑판 위에 놓이는 순간 책상 서랍 쪽에서 딸깍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벨벳 천 위에 고이 놓인 검은색 가죽으로 장정된 두툼한 책 한 권이 있었다. 아무런 제목도 표식도 없는 책이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책을 집어들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의 맨 위에는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선대 회장의 힘 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수십 년 전 이제 각 과장으로 승진한 젊은 최태석이 납품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챙겼던 첫 번째 비리 행적의 날짜와 금액, 관련자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기록이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비망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연대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심판을 내릴 칼자루가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강지훈은 책을 든 채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는 늙은 집사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유령의 장부를 손에 쥔 복수의 군주였다. 망자의 장부를 손에 쥔 강지훈은 복수심보다 더 큰 혼란과 중압감에 휩싸였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유진그룹의 초석이라 믿었던 인물들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얽히고 설킨 거대한 부패의 그물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물에 걸린 고기는 물론 그물을 당기는 자신마저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걸 전부 공개하면 그룹은 무너집니다. 지훈이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밀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살갗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렇습니다. 윤 집사가 담담하게 동의했다. 그래서 대의를 품은 장수는 적의 심장부를
단칼에 베지 않습니다. 먼저 적의 팔다리를 자르고 보급로를 끊어 서서히 고사시키는 법이지요. 그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룹의 재무전략팀장인 김진우 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진우는 최태석의 충실한 자금책이었고 유령 컨설팅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장부에는 그가 만든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 그리고 차명 계좌번호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CEO 번째 목표물입니다. 윤 집사가 김진우의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뱀의 머리를 직접 노리기 전에 그 독을 운반하는 송곳니부터 뽑아야 합니다. 윤 집사가 세운 계획은 위험할 정도로 단순했다. 유진그룹의 내부 규정상 모든 협력업체는 3년 주기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김진우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인 베리타스 컨설팅의 감사 시기가 바로 다음 주였다. 지금까지는 최태석의 입김이 닿는 회계법인을 통해 형식적인 감사만 받아왔지만 만약 이번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외부 감사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회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윤 집사가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그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는 지훈에게 악명 높을 정도로 철저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회계법인 3곳의 명단을 건넸다. 지훈은 명단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주간 임원회의 시간. 최태석은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회의를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훈의 반항은 그저 어린애의 치기 어린 반항쯤으로 치부하는 듯했다. 회의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협력업체 외부감사 법인 선정건이 상정되었다. 재무팀장인 김진우 이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늘 하던 대로 특정 회계법인을 추천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번과 동일하게 미래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태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형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눈짓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의 시선을 피하고 정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또다시 강지훈이었다. 그룹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 감사부터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윤 집사가 건네준 명단을 꺼내 들었다. 여러 후보 중 업계에서 가장 신망이 높은 한빛 회계법인에 의뢰하도록 하죠. 한빛 회계법인.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한빛은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들의 감사를 받고 무사히 넘어간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김진우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태석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회장님, 한빛은 감사 비용이 과도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초의 부회장님. 지훈이 처음으로 그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졌다. 혹시 우리 그룹의 재무 상태가 철저한 감사를 견디지 못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최태석은 말문이 막혔다. 투명 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회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 감추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그는 이를 갈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수는 놓였다. 감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한빛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베리타스 컨설팅의 서류 더미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김진우가 수년간 쌓아올린 가짜 실적과 조작된 장부의 허점을 하룻밤 만에 찾아냈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고 자금의 흐름은 최태석의 비자금을 향해 뻗어 있었다. 궁지에 몰린 김진우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며 최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다. 부회장님, 저 김진우입니다. 감사팀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이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개인적인 비리는 알아서 처리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나? 부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키시는 대로 나는 모르는 일이야. 딸깍.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버려진 것이다. 최태석은 꼬리를 자름으로써 뱀의 몸통인 자신에게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으려 했다. 며칠 후 그룹 내부 게시판에 짧은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재무전략팀 김진우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회장실에서 지우는 모니터에 뜬 기사를 몰차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목표를 명중시킨 사냥꾼의 차가운 희열과 앞으로 가야 할 험난한 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의 모습은 없었다. 차갑고 냉정한 결단력을 지닌 진정한 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때 윤 집사가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을 뿐이라는 것을. 김진우 이사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최태석의 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침묵하던 젊은 회장의 첫 번째 경고이자 보이지 않는 방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최태석의 수족들은 겁에 질렸고 언제 다음 철퇴가 자신에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였던 충성의 고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조급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 짓이 아니야. 그 뒤에 누군가 있어. 그 늙은 여우. 윤성철이 틀림없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놈들이 정보를 쥐고 있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탑에 설계도를 손에 넣은 게야.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의 사고방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했다. 그는 방어 대신 역공을 택했다. 강지훈의 주변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우호 세력을 제거하여 그를 완전히 고립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인 박민준 전무였다. 박 전무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직접 발탁한 인물로 강직한 성품과 능력으로 그룹 내 신망이 두터웠다. 그는 최태석의 라인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공연히 적대하지도 않으며 중립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최태석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 박민준을 부패의 상징으로 추락시켜 강지훈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최태석의 함정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는 그룹의 차기 핵심 사업인 베트남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의 수하들은 박민준 전무가 특정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주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작된 이메일, 위조된 차명계좌, 그리고 거짓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내부 감사팀에 흘려 박민준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태석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에 있는 늙은 집사의 귀는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있다는 사실을 윤 집사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심어놓은, 지금은 은퇴했거나 한직에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그룹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한 늙은 정보원들을 통해 최태석 측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의 목을 무는 법입니다. 윤 집사가 저택의 서재에서 지훈에게 말했다. 최 부회장은 이제 회장님의 손과 발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두 잘라내려 할 겁니다. 아마 다음은 박민준 전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망자의 장부를 펼쳐 내부 감사팀장의 이름을 가리켰다. 감사팀장 역시 최태석의 오랜 충견 중 하나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들이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함정 아래에 더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윤 집사의 역습 계획은 대담했다. 최태석이 박민준 전무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누명을 씌울 건설사가 어디인지, 심지어 그들이 이용할 차명계좌가 무엇인지까지 예측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을 그 건설사 내부에 잠입시켰다. 그리고 최태석의 수하들이 뇌물 공여를 지시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기록하게 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윤 집사는 지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즉시 증거를 감사팀에 제출하여 박 전무를 구하는 것. 둘째, 최태석이 승리를 확신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판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것.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철함과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썩은 뿌리는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의 결정은 그가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칼을 휘두르는 지휘관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었다. 며칠 뒤 최태석의 각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내부 감사팀이 전략기획본부를 급습했고 박민준 전무의 사무실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최태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그룹의 기강회의와 부패를 개탄하며 박민준 전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는 열변을 토했다. 박 전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사들은 최태석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최태석이 승리를 예감하며 파면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이사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발신인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유진그룹 기자실에 상주하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에도 같은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이메일에는 음성 파일 하나와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태석의 최측근인 기획조정실장과 건설사 사장이 박민준 전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나누는 대화 내용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목소리,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일로 박민준을 확실히 날려버려야 부회장님의 심기가 편해지실 것이라는 노골적인 대사까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강지훈을 보았다. 강지훈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최태석을 지탱하던 실타래는 풀려나간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강지훈은 단순히 자신의 아군을 구한 것을 넘어 적의 칼을 빼앗아 적의 심장을 겨눈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의 권력 균형은 그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박민준 전무를 향한 함정이 역으로 최태석의 목을 겨눈 칼이 되어 돌아온 사건은 그룹 내 권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최태석의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납작 엎드려 사태를 관망했고, 일부는 비밀리에 강지훈 측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최태석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처절한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내부의 작은 전투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판 자체를 뒤엎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기 주주총회였다. 최태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부패한 정치인, 검은 돈을 굴리는 사채업자, 그의 약점을 잡고 있는 금융계의 거물들. 그는 그들과의 거래를 통해 우호 지분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주주총회 당일 경영 능력 부재와 내부 분란 조장을 명분으로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상정하여 수적 우위를 앞세워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모든 행동을 미숙한 경영자가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로 포장할 정교한 시나리오와 조작된 자료들을 준비했다. 최태석이 외부의 적들과 결탁하여 폭풍을 준비하는 동안 강지훈의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박민준 전무는 이제 지훈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그룹 내부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립적인 이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태석이 동원할 수 있는 지분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때 윤 집사가 자신의 마지막 비책을 꺼내 보였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그룹을 단순한 사업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으로 일구셨지요. 그리고 현명한 군주가 그러하듯 수도 바깥에 보이지 않는 친위대를 두셨습니다. 그가 말한 친위대는 바로 수호주주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선대 회장과 함께 맨손으로 그룹을 일군 창업 동지들. 그의 신의를 믿고 초창기에 투자했던 오랜 친구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은퇴한 원로 임원들. 그들은 각자 보유한 지분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뭉쳤을 때의 상징성과 영향력은 그 어떤 기관 투자자보다도 막강했다. 그들은 최태석의 전횡을 수년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이을 진정한 주인의 등장이었다. 윤 집사는 그들과의 비밀 회동을 주선했다. 지훈의 리더십을 시험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첫 번째 만남의 상대는 선대 회장의 군 시절 친구이자 재계의 호랑이로 불리는 벽창물산의 고집불통 노 회장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훈은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노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유진그룹의 현 상황과 최태석의 부패를 설명하는 대신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가치와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직과 신뢰,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경영.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망자의 장부에서 최태석과 노 회장의 과거 거래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협박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믿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노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내 놈,
네 할애비를 쏙 빼닮았구나라며 헛헛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도 지우는 윤 집사와 함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호 주주들을 찾아다녔다. 날카로운 사업가 기질을 지닌 여성 투자객에는 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평생을 엔지니어로 살아온 늙은 공장장에게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더 이상 윤 집사의 지시를 따르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철학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윤 집사는 한 걸음 뒤에서 늠름한 지도자로 성장한 젊은 주인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지훈이 외부의 아군을 결집하는 동안 윤 집사는 최태석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다. 망자의 장부에 기록된 최태석의 가장 큰 범죄, 수년 전.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파산 처리된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의 진실이었다. 사실 그것은 파산이 아니었다. 사업 전체가 최태석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윤 집사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당시 사라졌던 자금이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확한 증거, 즉 계좌 거래 내역서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단 한 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은빛 탄환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울의 최고급 한정식집에서는 최태석이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동맹들과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지분과 여론전,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눈에 강지훈은 이미 끝난 상대였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의 고요한 서재. 지훈은 윤 집사와 함께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바둑판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땡, 땡. 맑은 바둑돌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계획은 세워졌고 아군은 모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윤 집사는 바둑판 위에 마지막 돌을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바둑판은 모두 짜였습니다. 그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일 회장님께서는 그저 마지막 수를 두시면 됩니다. 고요함. 그것은 모든 준비를 마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내일 유진그룹을 덮칠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젊은 군주는 그렇게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정기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인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그리고 그룹 임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왕좌를 건 거대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장석 중앙에 앉은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최태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으로 번뜩였다. 재무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같은 식순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마침내 모든 공식 식순이 끝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시간이 되자 최태석의 동맹인 사모펀드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고 일어섰다. 이장 긴급 동의안을 제청합니다. 저는 현 강지훈 회장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비통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배우처럼 연기했다. 선대 회장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룹에 닥친 위기를 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조작된 그래프와 자료들을 띄웠다. 강지훈이 회장이 된 이후 그룹의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거짓 데이터, 김진우 이사 해임과 박민준 전무 사건을 내부 분란을 조장한 미숙한 리더십의 증거카로 포장한 왜곡된 보고서. 그는 강지훈을 선친의 유산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철부지 상속자로 몰아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피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진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일반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젊은 회장이 역시 문제였군. 초의 부회장이 충신이야 라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해임안이 정식으로 발의되고 사회자가 강지훈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연단에 선 그는 최태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부터 꺼냈다. 저의 할아버지, 창업주 강일수 회장님께서는 늘 사람을 남기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강당을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만들었다. 최태석 부회장님께서는 그룹의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제가 싸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의 말이 신호였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최태석의 자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망자의 장부,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첫 페이지를 고화질로 스캔한 이미지였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그러나 추상 같은 목소리로 최태석의 범죄를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했다. 아라테크 인수건의 배후에 있던 내부자 거래, 박민준 전무를 모함하기 위한 증거 조작의 전모, 그의 설명에 맞춰 스크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녹취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지고 비밀리에 오고 간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깊고 거대한 암세포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무겁게 울렸다. 그는 마침내 최태석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꺼내들었다. 수년 전 실패로 끝난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최태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당시 유진그룹은 이 사업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가 나타났다.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의 이름, 치오아이 테이수카. 이것은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주주 여러분 모두에 대한 배신입니다. 강당은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무너질 듯했다. 최태석은 더 이상 연기할 힘도 없는 듯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강당의 옆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낡은 집사복 차림에 윤성철이 안으로 들어섰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룹의 역사를 아는 원로 주주들과 늙은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선대 회장의 그림자, 살아있는 전설의 등장이었다. 윤 집사는 연단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걸음으로 강지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젊은 주인을 향해 몰차 허리를 숙여 보인 뒤 그의 등 뒤에 산처럼 섰다.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선대 회장의 유산과 정신이 이제 강지훈에게로 이어졌다는 엄숙한 선언이었다. 지훈은 주주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저는 저에 대한 해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유진그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 방향을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지훈 회장 해임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즉시 부결되었다. 대신 지훈을 지지하는 한 원로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태석 부회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그룹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검찰의 공식 수사를 의뢰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합니다. 강성기요. 함성과도 같은 찬성 속에 안건은 통과되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쓰러져 있는 최태석에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왔다. 거대한 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끝나자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유진그룹에는 혼돈과 정화의 시간이 동시에 찾아왔다. 최태석과 그의 핵심 수족들이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TV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 재계 5위 그룹의 총수가 일군 부패 왕국의 붕괴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룹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약속했다. 투명한 경영, 과감한 개혁, 그리고 창업 정신으로의 회귀를. 그의 진솔하고 단호한 태도는 요동치던 시장과 여론을 조금씩 진정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내부를 향했다. 그는 박민준 전무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최태석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지훈은 망자의 장부를 사적인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룹의 앞날을 가로막는 명백한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다. 그의 결정은 관용과 원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처사가 너무 무르다고 비판했지만 현명한 이들은 그가 증오가 아닌 미래를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에 떨고 있는 6만여 명의 직원들을 다독이는 일이었다. 그는 모든 계열사에 생중계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그는 원고 없이 방탄유리 연단이 아닌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의 단상에 섰다. 지난 몇 년간 유진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께서 흘린 땀과 노력이 소수의 탐욕을 채우는데 쓰였습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파벌과 연줄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진그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침묵 끝에 강당 뒤편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는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강당 전체를 뒤덮었다. 불신과 불안의 얼음이 깨지고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싹이 트는 순간이었다. 숨가쁜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밤, 지우는 모든 일을 마치고 저택의 서재로 돌아왔다. 창밖은 고요했고 책상 위에는 윤 집사가 말없이 준비해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폐허가 된 탑의 잔해들을 치우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우는 찻잔을 든 채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왜 떠나셨던 겁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저를 위해 돌아오신 겁니까? 윤 집사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혹은 슬픔과도 같은 감정이 어렸다. 그것은 제가 받은 마지막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여 년 전, 선대 회장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어느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선대 회장은 최태석의 야심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즉 지훈의 아버지가 선량하지만 냉혹한 승부사가 되기에는 너무 마음이 여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유진은 최태석의 소나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윤 집사,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풍패 휩쓸릴 걸세. 하지만 자네가 내 아들 곁에 있으면 최태석은 자네부터 쳐낼 게야. 그러니 떠나게. 세상에서 자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그림자가 되어 멀리서 이 집을 지켜보게. 그리고 제가 진정한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내 손주가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스스로 일어서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돌아가. 내가 남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게. 그 전까지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말게. 그것이 선대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게 남기신 명이었습니다. 윤 집사는 지난 20년간 강원도 상골에서 약초꾼으로 살았지만 그의 눈과 귀는 결코 유진그룹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둔 낡고 오래된 정보망을 통해 그룹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석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마침내 강지훈이 절망의 끝에서 분노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한 그 순간을 그는 놓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귀환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실행된 죽음과 충신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거대한 계획과 한 남자의 운와베링 충심 아래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 집사를 단순한 집사나 책략가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수호자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늙은 집색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주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집사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할아버지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꺼졌던 가문의 횃불은 이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너진 탑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세울 시간이었다. 6개월 후 유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최태석의 독단과 침묵의 카리스마가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찬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의장석에 앉아 새롭게 발탁된 젊은 임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두고 벌이는 열띤 토론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준 전무는 이제 그룹의 2인자로서 안정감 있게 회의를 조율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임원들이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태석 사태로 폭락했던 주가는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투명 경영과 상생 경영을 기치로 내건 그의 개혁은 재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허수아비 회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젊은 혁신가,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최태석과 그의 일파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탑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망자의 장부는 모든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저택 가장 깊은 곳에 비밀 금고 속에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하루 휴가를 냈다. 그는 윤 집사와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선산을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 잡초를 직접 뽑고 국화꽃 한 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고했다. 두 분께서 꿈꾸셨던 그러나 미처 이루지 못하셨던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그 결실을 정당하게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회사를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 부끄럽지 않은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옆에 선 윤 집사는 아무 말 없이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자의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의 풍경도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래알을 씹는 듯한 식사가 아니었다. 지우는 종종 박민준 전무나 젊은 임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그는 서재에서 윤 집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치열한 전략이나 암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 나온 책에 대한 감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단상들이 오갔다. 윤 집사는 여전히 집사였지만 동시에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요즘은 잠을 푹 주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윤 집사가 찻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끔은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제가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어 초의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꿈을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아침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 집사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주인과 집사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깊은 신뢰로 맺어진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은 동이 트기도 전에 유진타워의 회장실에 도착했다. 한때는 황금 감옥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직 어둠에 잠긴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과 도로의 불빛들. 예전에는 그를 짓누르던 도시의 무게가 이제는 그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윽고 동쪽 하늘의 가장 낮은 곳부터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옅어지고 도시의 윤곽이 장엄하게 드러났다. 차가운 잿빛 세상이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윤 집사가 소리 없이 그의 뒤로 다가와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새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고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의 인생은 한 늙은 집사의 귀환으로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었다. 네, 윤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새벽이 왔군요.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새로운 하루의 향이 그의 코끝을 감쌌다. 젊은 회장과 늙은 집사는 함께 떠오르는 장엄한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를 여는 진정한 주인의 새벽이었다.